안녕하세요 여러분. 고2, 고2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은 조아란입니다. 자, 1, 2부를 동준쌤과 여러분 같이 하셨죠? 이제 이어지는 3, 4부는 저랑 함께 보시면 돼요. 일단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여러분이 그 독서 영역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겠다 싶더라고요. 네, 친구들한테 학교 현장에서 물어봐도 그런 대답을 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독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지문들을 읽어 나가면 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차분차분 얘기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요. 네, 3부에서는요, 자, 26번부터 29번에 해당되는 세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소설이 나와 있네요. 제목은 카메라와 워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학 문제에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지금쯤 되면 이제 다들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기 상자 안에서 좀 힌트를 얻고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봤어요. 어느 문제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었나요? 그렇죠. 29번 문제에서 작품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번에 있는 그 보기 상자 안에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연극적 자아는 속물적인 논리로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연극적 자아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이 소설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연극적 자아는 속물적 논리로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인다. 다소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속물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저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 뭐 다른 사람들을 또 같이 배려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나 먼저로, 나 위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나 보죠. 자,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자, 이 인물은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화가 나. 그런데 그런 분노를 감추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분노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런 세상에 뭔가 부조리하고 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막 분노가 일어날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서서 저항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타협을 지향한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양보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뭐 내가 저항해봤자 이 세상이 뭐 바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연극적 자아의 부정적 특성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이 인물의 그런 부정적인 면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연극적 자아는 그 주변의 인물마저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뭐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친구라든지, 자, 이런 주변의 인물마저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지금 우리 지문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은요, 보통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소설의 지문을 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 같은데, 이전 학평 해설에서, 자, 인물을 따라가면서 내용을 파악해라. 그래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보고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는지, 그 사건 안에서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을 겪는지,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는 없나?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뭐 배경은 없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인물을 따라가면서 인물에 관련된 것들을 쭉 살펴보면 소설을 그 소설 지문, 그 긴 지문을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머니와 나는, 일단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네요. 자,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나가 아직 주인공인지 아니면 관찰자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나와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훈이는 나와 어머니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훈이가 막 이렇게 훌륭한 직업을 가진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은 이제 휴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자, 우리 이 소설의 제목이 뭐였죠? 카메라와 워커였어요. 카메라와 워커. 자, 그러면 제목에도 딱 등장할 만큼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을 것 같은 이 카메라. 카메라의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제 어머니와 나는요, 훈이가 휴일날 카메라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안정된 삶, 좀 여유 있는 삶, 이런 삶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를 않았다. 자, 훈이가 뭔가 이렇게 좀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가 보죠.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계속 시험에 떨어졌나 봐요. 취직 시험에.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가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그렇죠? 훈이라는 아이가 계속 취직 시험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어머니와 나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훈이가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번에 제가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돈을 좀 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요, 고모? 이 나와 훈이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났네요. 고모예요. 훈이는 나의 조카입니다. 훈이는 조카. 나의 조카. 그래서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자, 훈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정말 당돌하죠. 고모한테 왜? 고모,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요? 아니면 내가 해외로 나가버리면은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부양하게 될까 봐 겁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조금 심한 것 같긴 해요. 그쵸? 자,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에 딴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못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아연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는 그런 심리를 이렇게 아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아연실색하다 이런 말 아시죠? 자,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등장했어요. 보이시죠? 전쟁. 자, 그래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이거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나라는 인물이요. 나라는 인물의 그 오빠 부부가 그때 전쟁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오빠 부부의 아들인 훈이를 내가 이렇게 맡아서 돌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고아인 저 녀석을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정말 정성껏 키우고자 했는데 이제 고모한테, 그렇게 고마워해야 하는 고모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또? 자,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아무튼 아까 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돈이 아까워서 훈이한테 지원을 안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영 그 그 나이 드신 어머니를 나 혼자 맡게 될까 봐 훈이를 지금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느껴지죠. 이 부분은 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심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인물입니다. 나라는 인물이요.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려고 해요? 어떻게 회복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조카인 훈이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서 그래서 훈이가 잘 되는 걸 보면은 그로 인해서 나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이가 잘 되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훈이를 지금 해외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 나의 희망은 훈이가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훈이를 곁에 두고 훈이가 잘 되는 걸 내 눈으로 보면 내 상처가 다 치유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거죠.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훈이는 왜 나를 근데 훈이의 이 눈길이, 나를 볼 때 눈길이 고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뭔가 곱지 않을 것 같아요. 훈이는 나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을 보니까요. 오해를 안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라면 어쨌거나 그 해외 취업에 이렇게 보내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고모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뭔가 고모와 조카 간의 뭔가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의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가까스로 이제 좀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훈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아.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뒷문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은 뭐 뇌물을 준다든지 그런 안 좋은 그런 방법이라도 내가 한번 취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돈이 좀 들더라도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네. 이러면서 훌쩍였다. 자, 줄거리가 중략이 돼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채용된 훈이에게 나는 그 카메라, 그렇죠? 훈이가 누리길 바랬던 여유로운 삶,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된 삶. 자, 그 대신에 뭘 사줍니까? 나는 훈이한테 카메라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었습니다. 자, 제목에서도 이제 워커가 나왔죠. 자, 카메라가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상징한다면 자, 훈이가 지금 이제 신어야 되는 워커는 뭘 상징할까요?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나는 훈이를 찾아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훈이를 보자 서울로 돌아가자고 설득한다. 자, 훈이가요,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훈이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훈이가 이 일꾼으로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다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모,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고모가 그랬잖아. 이렇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고모와 할머니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가? 난 확인하고 싶어. 끝까지 가보고 싶어. 난 지금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을 증거로 해서 고모와 할머니의 믿음이 과연 그게 옳은 것이었는가. 그거를 한번 이제 끝까지 보고 싶은 거죠. 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냐? 이 말을 보니까 고모도 뭔가 자신의 믿음이 옳지 않았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훈이가 결국 뭔가 결과가 훈이의 상황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게 느낌이 왔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서 어쩌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응? 우리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훈이 말에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도 뭔가 안 좋은 그런 감을 받은 거죠.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자, 고모랑 할머니는
훈이에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죠. 훈이가 잘 되고 잘 크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누리길 바라고 있는데 훈이는 그게 많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보면 자, 고모가 그렇게 애써서 된 이 일이 결국은 파국을 맞이할 거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가능성이 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이후에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고모와 할머니가 이렇게 나한테 막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난 노연하고 싶어.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찾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의 뜻. 자,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어느 만큼은 고모의 계획대로 술술 풀려서 나도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고모가 아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자, 그렇지만 고모. 자, 훈이의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뒷돈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모가 아까 어떤 다른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이 말에서 뭐가 느껴져요? 괜히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이 말은 고모가 그런 방법을 취해봤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 고모가 헛된 노력을 하게 되는 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굴지 마. 뭔가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와보니 여기서부터 또 보세요. 여기 와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임시직에겐 봉급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보세요. 임시직 신세로 6개월 회사에서는 자 6개월만 기다리면은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는데 그 임시직 신세로 얼마 동안을 6개월이 아니라 약속한 6개월이 아니라 3, 4년을 계속 그렇게 굴러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봉급도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어요. 휴일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너무 부당한 처사 같죠. 그렇죠?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거의 자신의 노동력을 거의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빼앗기다시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그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 훈이의 말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을 보세요.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그러한 처사를 보여주는 그 회사 측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이가. 훈이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자,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해지겠느냐. 그리고 너는 거기에 자, 너는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요. 고모인 나의 훈이를 대하고 있는 고모의 마음이 편해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죠. 뭔가 굉장히 훈이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훈이한테 뭔가 위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로가 고모의 위로가 훈이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너 지금 이 건설 현장에서 아주 그냥 지금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야. 국토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야. 자랑으로 생각해. 자, 근데 이게 정말 마냥 이렇게 생각해야 될 상황일까요? 막 휴일도 없이 뭐 3, 4년 약속한 시간은 훨씬 지나도 3, 4년 동안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위로가 될 만한 말일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훈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녀석의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이러죠. 그러니까 그 고모의 그 위로가 굉장히 허울만 좋은, 그냥 말 표현만 좋은,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허울 좋은 위로, 허울 좋은 위로에 뭔가 훈이가 조소 섞인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항목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훈이가 지금 여기 항목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 지금 자가용을 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도로 위에서 막 휴가를 가고 바캉스를 가고 실컷 그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 도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도로입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정말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용과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과 노동력을 착취당한 그 노동자들의 모습이 지금 서로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이런 상황. 전혀 좋아 보이지 않죠. 나는 내가 한 말, 그거를 나라는 인물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 다시 한번 나오네요. 워커의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렇죠. 그 워커라고 하는 이 소재는요, 그렇죠. 그 노동자들의 당시 노동력을 거의 착취당하듯이 하면서 그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가 바로 워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카메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나타냈던 그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나타내는 워커. 워커와 카메라가 굉장히 서로 대비를 이루는 소재인 거예요. 이 작품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소재의 의미를 여러분 파악해 보시고요. 나는 그 훈이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어떤 심정일까요? 훈이한테 뭔가 미안함을,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심정일까요? 자, 논의 변은, 자, 이제 풍경을 묘사합니다. 근데 그 풍경 묘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세요. 논은 푸르고, 옥수수밭도 푸르고, 오대산의 모습도 웅장하고, 맑은 물이 도처에서 개울을 이루고. 자,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자, 여러분,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그런 아름다운 풍경과 훈이의 처지, 그리고 훈이로 대표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 풍경이 아름다운데 훈이의 처지는 너무나 지금 힘들고 비참하고, 그래서 이 풍경과 또 인물의 그런 상황이 또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주변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훈이의 처지가 더욱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훈이가 젖먹이일죠.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에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불모하라는 것은 이제 아주 메마르고 거친 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에게, 그래서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러니까 훈이를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렇게 훈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처참하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자, 훈이를 보고 훈이를 만나고 훈이의 처지, 훈이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재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해 대화를 통해 자, 이거는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죠. 소재의 상징적인 대비 뭐가 있었어요? 카메라랑 워커. 우리 정리했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는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인물과 관련된 개인적인 주제 그리고 뭔가 사회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첫 번째 주제는 나랑 관련지어서 이 나라는 인물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훈이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그 개인의 노력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쭉 보니까 어때요? 그 시대상 좀 느낄 수 있죠. 훈이의 처지를 통해서, 훈이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상황에 얼마나,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비판을 또 하나의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워커. 자, 그 다음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고모와 훈이의 대화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한 아까 고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국토 건설 사업에 막 이바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훈이가 웃기네. 이러잖아요. 시각 차이가 보이죠. 두 인물 간의 또 갈등이 또 느껴집니다. 인물의 내면과 대조되는 배경 묘사. 아까 오대산, 논, 보리밭에 대한 그런 묘사 있었잖아요. 그리고 훈이라는 인물의 내면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서술자가 처음에는 나라는 인물이었는데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이 서술을 하고 있고 막 이래요? 작가가 서술하고 있고 막 이래요? 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자,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그죠? 나라는 인물의 자기 고백적 진술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라는 인물의 심리가 계속 나를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자, 인물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억, 부양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불만을 드러낸다. 자, 기억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모, 나라는 인물이 나 우리 엄마 더 이상 부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피하겠다라고 했어요? 부양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내용 없었죠.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나라는 인물은요. 그러니까 답은 바로 1번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때 그 훈이의 마음은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반발심, 반감 이거죠. 자신이 처해 있는 자 디귿은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훈이가 뭐라 그래요? 괜히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훈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회사 측으로서는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자, 이건 뭐예요? 그 회사의 처사에 대한 그 훈이의 그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면서 이건 좀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게 실제로 훌륭한 경영 합리화가 아니라, 그쵸? 뭔가 이거는 좀 반어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에 대한 훈이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자, 그 다음 미음입니다.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를 웃기네 하는 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에 대한 훈이의 비웃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고모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죠. 자, 28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A는 아까 내가 말했던 나라는 인물이 말했던 그 전쟁에 대한 그 복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둘 다 복수인데 전쟁에 대한 복수. 나라는 인물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B의 복수는요. 이거는 그 지금 그 훈이의 말에 나라는 인물이 이제 흥분하면서 우리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서 복수.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A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이고, 자, 전쟁에 대한 복수. 그쵸. 나라는 인물이 훈이를 잘 키워서 훈이가 잘 되는 것을 봄으로써 자, 그걸로 인해 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B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이다. 훈이가 진짜 나랑 그러니까 고모랑 할머니한테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고모랑 할머니한테 복수했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A에는 특정 인물의 오해가, 자, B에는 특정 인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A의 복수가 뭔가 나라는 인물의 의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B에서 이제 지금 뭐야? 나랑 할머니한테 복수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훈이에 대한 나의 오해일 수 있잖아요. 오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반대로 지금 짝을 지어줬다. 그 다음에 A는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에서 전쟁, 이건 사회적인 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B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그래서 나와 훈이와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A에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자, A에서 그 복수가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예요? 아니죠. 글쎄요. 이거는 그러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쵸? B에는 특정 인물을 기만하기 위한. 근데 B가 완전히 틀렸네요. B에서 훈이가 나랑 할머니를 기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A는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자, A는 특정 대상,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면은 맞겠네요. 그다음에 B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특정 인물, 훈이가 나랑 할머니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하세요. 자, 29번. 아까 보기 상자가 있는 문제였죠? 보기는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자, 지라같이 무책임한 전쟁은 연극적 자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유발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군. 그렇죠. 자, 이런 좀 과격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무책임하다, 뭐 같다. 이런 표현들이 그 전쟁이라는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그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뒷문으로 통하는 길? 이거는 연극적 자아의 속물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그렇죠.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훈이를 잘 되게 하려고 이런 방법까지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나의 그 속성이 아니라 그런 속물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극적 자아는 나를 가리키는 거죠, 나. 자, 애써 더한 이 일의 파국을 통해 연극적 자아 주변에 있는 인물의 훈이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군. 자,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는 것은 연극적 자아의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군. 여러분 지금 그게 보기 싫어. 자, 훈이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 딴 데를 바라보는 굉장히 마음이 지금 복잡한 거죠. 혼란스럽고 훈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방식이 이게 잘못된 건가? 내 판단이 틀린 거였나?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연극적 자아의 이중적인 삶의 방식?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막 올바른 사람처럼 막 굴었다가 또 이쪽 상황에 가서는 또 이기적으로 굴었다가 그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냥 자신의 어떤 심적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훈이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땅이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에 대한 소망은, 자, 훈이를 좀 잘되게 이렇게 훈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그렇죠? 편안한 삶, 그런 삶을 누리게 하고 싶었는데, 자,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그런 연극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뭔가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왜 가진 자들만 계속 잘 살고 못 가진 자들은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을 거야. 맞서 싸우겠어. 훈이야, 너도 고모를 따를 거지? 그럼 너도 지금 뭐 그렇게 막 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뭐 나가서 뭐 데모라도 하든지 뭐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훈이가 이 세상에 적응을 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거기에서 좀 안정된 직장을 얻길 바라고 세상과 타협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게. 그래서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현대소설 문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전소설 이학사전이 나와요. 자, 여러분 고전소설도요.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고전소설에서는 동일한 인물을 다양한 호칭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소설 중에 고전소설 중에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전 안에서도 이몽룡을 뭐 이몽룡, 이도령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는 수의어사라고 했다가 어사또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한 인물을 여러 개의 호칭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걸 잘 구별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잘 구별하셔도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고전소설 이학사전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고 있는 보기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몇 번이에요? 그렇죠. 32번이죠. 자, 그 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사전은, 자, 이 작품은 어떤 소설일까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남자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적 성취를 통해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여성 영웅 소설이다. 그렇죠. 이제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사실 여성들의 처지가, 여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여러분 좀 약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자,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여성들은. 그리고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여성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현모양처. 이 네 글자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어진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그 남편을 잘 보필하는 그런 부인. 그런 모습이 그 옛날 여성들한테 요구되는 그런 전통적인 여성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자식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이렇게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썩힌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여성들이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학사전에서는 그런 보편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서 멋지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능력을 막 펼치려고 하는 그런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하는 소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여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남장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주인공은 주변으로부터 당대 보편적 성 역할에 따를 것을 권유받으나 이를 거절합니다. 여자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여자다운 모습이 아니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거절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기존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에 따를 것을 거부한다. 여러분, 통념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비슷한 말로 뭐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선입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 뭐 예를 들자면, 뭐 남자아이들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분홍색을 좋아한다. 이런 게 좀 그런 통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기존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에 따라서 거부합니다. 주인공이. 또한 여성임이 드러난 후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이 담긴 소설. 자,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 이학사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 가정 연간에 청주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은 이호, 이름은 형도라. 이형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죠. 여자아이의 이름은 이현경, 남자아이의 이름은 이연경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요? 여성 영웅 소설이니까 당연히 현경이가 주인공이겠죠? 여자 주인공. 자,
보시면 현경은요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비록 여자나 뜻은 남자의 지나니 3세부터 3살부터 글 읽기를 힘쓰니 뭐 아주 뛰어납니다. 나이 8, 9세에 읽어보지 못한 글이 없고 통하지 않는 글이 없어. 문장이 세상에 겨룰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공 부부가 엄마 아빠가 그 재주를 사랑하나 너무 활달함을 염려하여 경계왈 내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돌을 닦을 것이오늘 남자의 일을 행하면 어찌 된 일인가. 안타 여자답게 살아야지. 넌 아무리 그렇게 똑똑하고 그래도 그치 내 딸이니까 기특하긴 해. 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좀 평탄하게 살아가려면 여성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현경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보기상자 안에서 읽었으니까 어떤 대답을 할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현경이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자, 사람이 세상에 남의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어버이를 효도로 섬겨 공명을 일세에 누리고 공명은 이제 이름을 널리 알리다라는 거예요. 공을 세워서 이름을 알리다. 살아서는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제 이름을 후손에 널리 전하옴이 떳떳하온지라 소녀가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뜻은 세상에 용렬한 남자를 비운다니 뭐 용렬하다는 것은 뭐 변변치 않고 좀 졸렬한 그런 뜻이에요. 원컨대 제가 원하건대 남장을 하고 아들의 도를 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공이 처음에는 막 망령되다.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막 이렇게 꾸짖다가 다시 생각하되 아직 어려서 그럴 거야. 얘가 다 크면 나중에 다 크고 나면 장성하고 나면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있어서 여자의 도를 행할 것이야. 네,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일단은 냅둬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하지 아니었어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소저가 이거 보세요. 현경이를 소저라는 말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이현경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타내요.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이날부터 남장을 해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이 형도의 자식이라 하여 저 소년이 이 형도의 자식이라네. 야, 학식과 재주가 대단하구만. 막 이렇게 다들 막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남장을 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현경이 8살에 이르러서는 실랑이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실부모한 거죠. 그래서 그 현경이 이제 사람들을 거느리고 선산에 선산에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예절을 차리는 것은 어른도 미치지 못하고 애도함이 과도하니 8살에 이런 일들을 다 치른 거예요. 사람들을 거느리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실랑이의 친구들이 아버지의 친구들이 이렇게 조문을 하는데 8살짜리 아이가 이제 소년인 줄 알겠죠. 근데 아직은 남장을 하고 있으니까 8살짜리 남자아이가 저렇게 어른스러움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 형도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저기 8살짜리 아들을 두어서 상을 치르는 예절이 장성한 18보다 지나지 않으니 다 큰 10명의 아들보다 저 8살짜리 아들이 형도의 아들이 훨씬 낫구만. 그래서 막 이제 현경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네, 중략 줄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경이가 잘 커서 선우의 난을 정벌하며 막 전쟁까지 막 전쟁에 참여해서 거기서 막 또 공을 세우죠. 혁혁한 공을 세우고 높은 벼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병이 든 후에 태희의 진맥으로 태희는 이제 궁중에 있는 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디 아파서 이제 진맥을 하다 보니까 의사한테 들통이 나는 거죠. 여자라는 것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자임을 밝히게 된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장현이라는 인물이 또 새로 나옵니다. 장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 읽어볼게요. 장현이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청주 후에 집에 보내니 청주가 아까 이형도 그러니까 그 현경이 집이 있던 고향이죠. 고향. 청주의 후. 그러니까 청주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주의 벼슬아치. 그래서 청주 후에 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지키는 자가 그 편지를 청주 후한테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이현경이 받아보고자 하되 오히려 즐겨 뜯어보지 아니하거늘 영경공자가 물으니 이 청주 후의 집에 누가 있어요? 이현경이 있어요. 네, 청주는 바로 이현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연경이 누구예요? 그죠? 그 현경이의 가족이죠. 남동생. 형장이 어찌 즐겨하지 아니하십니까? 형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이제 그 비슷한 또래의 상대를 높여 이르는 말을 형장이라고 해요. 뭐 이제 누님 왜 편지를 빨리 이렇게 반갑게 뜯어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장현이라는 사람이 좀 반가워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봐요. 왜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후가 답하지 않고 이현경의 성이 이씨잖아요. 그래서 이후가 답하지 않고 마지못하여 뜯어봅니다. 뜯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청혼이에요. 청혼. 결혼하자는 얘기예요. 이현경한테. 소재 장현은 예의를 갖춰 청주께 글어를 올리나니 슬프다. 옛날 중마고우로 지내면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관포지기는 관포지교, 그러니까 그 친구 간에 이렇게 두터운 우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 부중에 있으며 권건한 뜻으로 100년이라 두터운 정으로 100년이라도 떠나지 아니할까 하였더니 자 형이 임금께 올린 진정표를 들으니 소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지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나니 현우는 이현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하한 기상과 온화한 그런 기상과 그 큰 넓은 어마어마한 능력은 일컫기 어렵거니와 갑옷을 입고 장검을 춤추며 활을 당기고 말을 달리면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지라 여차한 재주로 남자가 되지 못하여 10년 공업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었도다. 소재의 멋을 다시 누구에게 의탁하리요. 자, 한 번 밥을 먹음에 10번을 헤아리건대 이 도무지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제 마음속에 품은 어리석은 생각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요. 현우가 도요를 읽지 아니하고 소재가 숙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서로 지금 정혼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배우자가 없으니까 자 전일 지기를 아껴 버리지 아니하시거든. 이전에 지기라고 하는 건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친구였잖아요. 우리 서로 아끼는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거든. 기러기 전함을 우러러 바라나니 기러기를 전하다. 기러기는 여러분 그 신랑 신부가 100년 해로를 하기로 한 그 약속, 그 마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통 혼례 같은 거 할 때 기러기 인형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러기를 전하다라는 것은 이제 청혼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허락하시리이까 장현은 혼례를 갖추고자 하나이다. 모년 뭘 모이래 호부상서 기주 장현을 올리노라 하였다. 자, 이후가 그러니까 현경이 자, 다 봤어요. 이제 반응을 보세요. 눈썹을 찡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장생은 아름다운 사람이오늘 어찌 구차함이 이러한고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자, 영경공자가 왈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아니 이제는 근본이 탄로되었으니 여자인 게 다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 늙지 못할지라 장우를 버리고 그 장현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얻으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생 연경은 장현이 그 자기의 누나인 그 현경이랑 좀 잘 어울리는 짝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답장을 잘해서 보내보세요. 오케이 하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했더니 이제 현경이 웃으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이 비록 여자나 황제가 아직 총애하시고 벼슬과 복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여자임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지금 벼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나는 규중에 잔몰한 사람이 아니라 규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이제 부녀자들의 거처, 그러니까 부녀자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일반 부녀자들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몸으로 100세를 지내며 보름마다 천자께 조회하여 천자를 뵙고 때때로 음풍영월하며 뭐 풍류를 즐기면서 나는 평생 그렇게 즐기다가 내가 죽은 후에는 묘에 이렇게 새길 거야. 대명 청주 태학사 이현경의 묘다. 이렇게 하리니 내가 어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난 죽을 거야.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붓을 들어 답장을 쓴 후 장현의 하인에게 내어주라 하니 이제 하인이 돌아와 답서를 올린데 장후가 장현이 답장을 뜯어보니 자 이제 B는요 이현경의 답장이죠. 촌인 이 씨는 자기 자신을 이제 겸손하게 이루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글어를 장군께 올립니다. 자, 그 손수 쓴 편지를 보니 한편 두렵고 한편 또한 황감하여 황공하고 막 감격했습니다. 황송하고 감격했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답장하기 어려우나 옛날에 같이 지내던 일을 생각하여 염치를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자, 청컨대 비로한 뜻을 더럽다 아니하실까 하나이다. 자, 당초에 뜻이 망령되어 죄를 사후에 얻고 천하의 비웃음이 되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남장을 했다가 이제 여자인 것이 들통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깨달으니 낯을 들어 상공을 떼하기 부끄럽나이다. 높으신 천자를 보험에 땅을 파고 들고자 하되 제가 제 몸에 죄가 많아서요. 땅을 파고 들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제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옛날에 사귐이 두텁다 하나, 옛날에 뭐 이제 장현이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정말 가까웠잖아요. 가까운 친구 사이였잖아요.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우리 그냥 불과 조정의 일개 서생으로 만나 그냥 알고 지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막 가까운 친구 사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생각은 장현의 생각과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간혹 글어를 서로 나눌 따름이라 어찌 관포해지기가 있었겠습니까? 관포해지기 없었어요. 이러는 거죠. 이제 옛날 근본을 들은 후 일서간으로 비로소 할 따름이니 어찌 옛날 사귐으로 인하여 욕설을 구차히 하십니까? 자, 제 평생토록 벼슬로 후직을 지켜 욕됨이 없게 할지라 저는 이렇게 계속 벼슬자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 삶을 계속 살아나가겠습니다. 남의 집 며느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렸어요. 청혼을 거절하는 편지를 올린 거죠. 장현이 끝까지 읽어보고 크게 놀라며 이 혼사가 쉬울이라고 생각했더니 어찌 이럴 줄 알았으리요. 장현의 큰형 장엽과 둘째 형 장옥과 모든 것들이 깜짝 놀라면서 여자로서 저럴 줄 누가 능히 알았으리요. 그죠?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아니 어떻게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고 말이야 여자답지 못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내용 이해 문제예요. 이 소설의 이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경은 여자임이 밝혀진 후에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 맞죠? 현경이가 자기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연경은 편지 내용을 숨기려는 현경의 의도를 어머 이거 보지 마. 이 편지 보지 마. 어머 나 혼자 볼 거야. 이랬어요? 현경이가 뭐 이렇게 숨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죠. 답은 2번이네요. 연경은 장현이 현경의 혼인 상대로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연경이가 현경한테 답장을 좀 잘해서 보내보세요 누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장현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답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 혼사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찌 이런 답장이 왔지? 이게 마지막에 있었죠. 자, 이부 신앙의 벗들은 성숙한 자세로 장례를 치르는 현경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그렇죠. 그 8살짜리가 이렇게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10명의 장성한 아들들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답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31번 가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누구의 편지였어요? 장현의 편지였고 B는 현경의 편지였죠. 현경의 답장이었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A에는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B에는 상대가 처할 상황에 대한 타인의 추측이 언급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뒷부분 한번 보세요. 상대가 처할 상황에 대한 타인의 추측이 언급되어 있다. 장현 씨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내용 있었어요? 이런 내용 아예 언급조차 없었어요. 자, 그 다음 A에서는 상대가 얻을 이익을 들어 상대를 종용하고 있고, 종용하다라는 것은 막 설득하고 뭐 조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B에서는 상대가 얻을 손해를 들어 상대를 만류하고 있다. 여러분 둘 다 아니죠. 뭐 나랑 결혼하면 당신은 어떤 큰 이익을 얻을 것이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B에서도요. 장현이 뭐 나한테 청혼을 하면, 나랑 결혼하면은 당신은 어떠한 손해를 해를 입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죠. 자, A에서는 장현이 자신의 막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거만한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죠. 되게 그래도 겸손하게 그리고 청혼을 하고 있었어요. B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내세워 상대방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내세우는, 현경이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A에서는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며 상대의 자신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여 여러분 현경이가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고 있을까요? 더 높은 벼슬도 할 수 있는데 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 없었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자, A에는 상대와의 인연을 부각하여 자신의 제안을 성사시키려는 의도. 우리 옛날에 그렇게 가까운 벗이었잖아요. 그 벗으로서 저를 그렇게 생각했고 진정으로 생각했고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지금도 버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 청혼을 한번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좀 받아들여 주시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B에는 상대와의 생각 차이를 드러내요.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었어요. 그런 친구 사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였지. 그래서 그런 생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래서 청혼을 거절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다음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보기 읽었죠? 자, 바로 선지 갈게요. 자, 이공이 주인공에게 여자의 돌을 닦을 것을 말하는 것에서 당대의 보편적 성 역할에 따를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공은 그 현경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 앞에 장면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경이 야 그래도 여자답게 이렇게 지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대의 보편적 성 역할에 따를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당시에 어떤 보편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을 권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주인공이 공명을 일세에 누리는 것을 소망해 남복으로 갈아입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남복으로 갈아입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은 보기에서 읽은 내용, 자아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경이는 남자의 삶을 선택을 했죠. 네. 자, 주인공을 이형도의 자식이라 하여 그 얼굴과 풍채를 사랑한 거 사람들이 남장을 한 현경이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이형도의 자식이래. 저 애가 학식과 재주가 아주 대단하다구만. 그래서 다들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을 알 수 있나요? 그 장면 남자라서 굳이 막 그렇게 칭찬을 했다. 막 이런 여자들한테는 그런 칭찬 안 했다. 뭐 이런 글쎄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니죠. 그냥 이 장면을 통해서는 현경이가 얼마나 그렇게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성에게 그 장면을 통해서 남녀가 불평등한 그런 시대였구만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답은 3번. 그 다음 4번 뭐죠? 주인공이 사후의 묘에 대해 대명청조 태학사를 새기기를 원하는 것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을 확인할 수 있군. 그렇죠. 나는 평범한 여자로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지금 이 벼슬자리를 유지하면서 나는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현의 벗들이 여자로서 절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하는 것에서 당대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이 드러나 있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좀 특이한 여자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32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학 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봤고요. 이제 우리 독서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학 영역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보기 상자를 먼저 보라고 권하지 않아요. 문학 작품과는 달리 보기 상자 안에는요. 우리가 일단 지문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보기 상자 안을 또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독서 영역에서는 지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총 4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내용부터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보고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도 바이러스가 대충 조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생명체와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가 아니라서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러면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세포에 꼭 기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그 안에서 계속 뭐 복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간다. 숙주세포에 기생을 하고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대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겉을 둘러싸는 피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없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일단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부착 단백질. 피막 안에는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다. 캡시드 안에는 또 핵산이 있고요.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이 된다. DNA 아니면 RNA.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피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막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부착 단백질.
예. 그리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캡시드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핵산이라고 하는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핵산은 DNA 아니면 RNA 둘 중에 하나로만 구성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피막 있는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이 될까요?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보면 다음 문단, 이 문단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감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의 특성에 대해서 따라 결정이 된다. 자, 수용체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을 한 후 바이러스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A로 쭉 묶여 있어요. 그럼 A와 관련된 문제가 뭐죠? 여러분? 자, 보시면 자 34번을 보면요. 특정 바이러스 감염 과정의 일부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래요. 보기가.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안에 보기 안에 그 그림과 이 A를 짝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짝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지문의 내용이 지금 보기 안에 그림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안을 보시면은 그 윗부분에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C, 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 A, B, C, D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 찾으면서 읽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자,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그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데요.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를 합니다.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돼요. 아까 핵산이 캡시드 안에 있었잖아요. 캡시드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바이러스는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이용해 달라붙고 그 다음에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서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가 빠져나온다.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바로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기 안에 그림에서 A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 A 그림을 보세요. 거기서 그 가운데 바이러스 안에 있는 핵산이 지금 A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숙주세포 안으로 딱 핵산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그 A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된다. 자, 그래서 복제가 되고 핵산이 D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반면에 R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 맞는 효소를 합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숙주 효소를 합성을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효소를 이용해서 핵산이 자기를 막 이렇게 복제하는 그래서 증식이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괄호친 이 부분이 그림에서 B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과정을 거치니까 지금 핵산이 막 여러 개로 늘어났잖아요. 핵산이 효소를 이용해서 지금 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자, 다음 읽어볼게요. 또한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자, 캡시드가 되어서 복제된 핵산을 둘러싼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C에 해당이 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C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핵산을 지금 캡시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핵산이 이제 이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그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가 또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자, 그럼 부착 단백질이 거기 그림에서 뭔지 보이시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 부분 이게 부착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된 준비를 한다.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이 된다. 그래서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숙주세포 밖으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 그 장면, 마지막 단계 D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4번의 그림을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34번부터 빨리 해결하고 와서 다시 맞아. 밑에 질문 읽어볼까요?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A, B, C, D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지문의 어떤 부분하고 짝을 지을 수 있는지 우리 연결했어요. 1번부터 볼게요. A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이 핵산 이렇게 숙주세포 안으로 빠져나오려면 바이러스의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착 단백질을 통해서 그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들러붙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들러붙어 있죠. 들러붙어서 이렇게 요 부분을 통해서 핵산이 이렇게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는 과정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수용체에 들러붙는다. 자, B에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바이러스의 핵산은 RNA이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거기 어디를 볼까요? 우리 A로 줄쳐진 부분에서 B라고 묶은 부분 있죠? 자, 핵산이 D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DNA가 아니라 뭐예요? RNA죠. 또 맞는 얘기. 자, 3번하고 4번 볼게요. 자,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며 빠져나온 효소는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 캡시드가 분리되며 빠져나오는 게 효소예요? 효소가 아니라 뭐예요? 핵산이죠, 핵산. 여기 B에서 보세요. 캡시드에서 분리되면서 핵산이 나오는 거죠. 이거 핵산이잖아요, 핵산. 효소가 아니라. 효소는 뭐예요? 핵산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복제되는데 이용하는 게 효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 틀렸어요.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C에서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여기서 바이러스의 핵산을 둘러싸거나 D에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되는 물질은 그렇죠. mRNA를 통해서 합성된다. 여기 중간에 그 A 부분에서 우리 C라고 아까 같이 묶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해서 그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고 또 다른 단백질은 부착 단백질이 된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한 선지. 그 다음에 5번 D에서는 여기 D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피막이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를 통해 만들어진다. 뭐라고 그랬어요? 숙주세포에 아까 그 A에서 맨 마지막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피막이 되어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니까 숙주세포 중에서 그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 이게 피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선지예요. 자, A라고 묶여있는 그 지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문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은 자, 다음 문단이에요.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위의 과정은 지속 감염과 관련된 과정이에요.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급성 감염이 있나 봐요. 급성 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급성 감염은 여러분 이 명칭을 보세요. 명칭을 봤을 때 좀 느낌이 오죠. 급성 감염은 뭔가 짧은 시간, 단기간에 확 감염이 되는 거. 지속 감염은 뭔가 지속적으로 좀 오랜 기간을 두고 이 급성 감염에 비해서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급성 감염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고요. 그렇죠. 우리의 짐작대로네요.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인대요.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여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서 증식하면 질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차계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체내에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지 않게 된다. 방어체계에 의해서 이 급성 감염 바이러스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지속 감염은 급성 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하고요. 이제 뭔가 대비를 이루죠. 지속 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데요.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아요. 아까 급성 감염은 숙주세포를 죽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속 감염은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대조가 되네요. 자,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며 생존한다. 아까 급성 감염에서는 체내의 방어 체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바이러스가 싹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속 감염은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면서 피해가면서 생존한다는 거죠. 자, 지속 감염은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 자, 지속 감염은 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잠복 감염, 만성 감염, 지형 감염.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잠복 감염과 만성 감염, 지형 감염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잠복 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동안 증상이 없어졌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면역력이 되게 약해졌다든지, 뭐 체온이 내려갔다든지 이런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다시 동반을 합니다.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병이 다르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잠복 감염은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 자,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만성 감염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돼서 항상 검출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기도 하고요. 때로는 뒤늦게 발현되기도 한대요. 자, 마지막으로 지형 감염은 초기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반드시, 이건 반드시니까 100%네요. 무조건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만성 감염 같은 경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형 감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질병을 유발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한다. 효소가 아니라 뭐예요? 수용차랑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핵산이 DNA라면 캡시드 안에 RNA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DNA 아니면 RNA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이유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죠.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피막이 감싸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문단에서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면 이제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34번은 봤고요. 35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급성 감염, 그다음에 니은은 지형 감염이에요. 이 둘이 굉장히 서로 대비되는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급성 지연은 지연 감염과 달리 지속 감염이죠. 지연 감염이 아니라 자, 급성 감염은 지속 감염과 달리 체내에서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체내에서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라는 말은 조금씩 나아간다. 뭐 조금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기억은 니은에 비해 바이러스가 체내의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한다.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하는 것은 급성이에요, 지속이에요? 지속이죠. 자, 그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세포를 죽이는 거는 니은이에요, 기억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급성 감염이 숙주세포를 죽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지속 감염, 니은은 기억에 비해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게 된다. 자, 감염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장기간 체내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그쵸? 니은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체내 바이러스가 질병을 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자, 질병을 발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니죠. 둘 다 급성 감염이든 지속 감염이든 질병은 발현이 돼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뭐예요? 뭐 숙주 세포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그리고 뭐예요? 그것도 감염 지속 기간이 뭐 기냐 아니면 비교적 짧으냐, 이런 것들이 그 둘의 차이였죠. 그래서 둘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36번 볼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까 그 마지막에 지속 감염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 감염의 3가지 유형, 잠복 감염, 만성 감염, 그다음에 지연 감염,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들이 그 중에서 어느 감염에 속하느냐, 그거를 여러분이 잘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보면은 읽어볼게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한다. 이거 뭐예요? 초기 감염 때 증상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게 어디 있었어요? 초기 감염 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잠복 감염이네요. 그렇죠.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 이 부분만 봐도 알겠네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나 VZV를 평생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게 뭐예요? 어떤 특정 조건이 지금 딱 이렇게 충족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돼서 통증과 수포가 생겨나고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잠복 감염을 나타내는 거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약 80%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감염 환자의 약 20%는 간에 염증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80% 정도는 증세가 계속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0%의 환자는 이제 염증이 나타나고 간에 그에 따른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감염이냐면 만성 감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성 감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반드시 지금 특정 이 부분을 보시면 80% 정도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데 마지막 지연 감염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바이러스의 수가 증가하다가 반드시 특정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지연 감염은 아니고 근데 만성 감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번 선지 볼게요. 수두를 앓다가 나은 사람은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 VZV 프로바이러스를 갖고 있겠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기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런 특정 조건이 나타나지 않고 질병이 발현되기 전에 이 VZV를 갖고 있는 이 상태, 이걸 이제 프로바이러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그 잠복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고 그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 있죠. 1번 선지 맞고, 그 다음. 자, VZV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특정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그렇죠, 이 VZV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특정 조건이 된다? 그래서 말이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는 이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이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VZV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통증과 수포가 나타나는 거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선지는 지금 그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다시 재활성화돼서 그래서 통증과 수포가 나타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이거 좀 거꾸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VZV가 이게 활성화되어서 통증과 수포가 발생을 하는 거지. 거꾸로 얘기한 거다. 2번이 자,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선지. HCV에 감염된 사람은 만성 감염,
감염된 사람은 간 염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겠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만성 감염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만성 감염의 설명에 대해서 보면은 항상 그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겠다라는 선지가 적절하죠. 그 다음 4번 선지. HCV에 감염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감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그 만성 감염의 그 설명을 보시면은요.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선지도 맞죠. 자, 마지막 5번 선지. 자, VZV나 HCV에 의한 질병이 발현된 상황이라면 모두 체내에 잔류한 바이러스가 주변 세포를 감염시키고 있겠군. 그렇죠? 그 질병을 여러분 잠복 감염 부분 보세요. 자, 이거는 잠복 감염, 이건 만성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 설명을 보면은 잠복 감염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재발하기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는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질병이 재발하면 감염성을 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바이러스가 주변 세포를 감염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CV도요. 이게 이제 감염성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만성 감염에 대한 설명에서 그 두 번째 줄 만성 감염이라는 단어 나온 그 줄 바로 밑에 자, 항상 검출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감염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죠. 네. 자,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4부부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부터 그러니까 4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